자기 전에 듣기 좋은 인터넷 공포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이야기 3개 가지고 왔습니다. 잡다한 말들은 집어치우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다마스를 몰던 아저씨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지우고 쓰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다. 기억을 정리하려고 쓰는 글이 아니거든. 다 토해내고 잊고 싶어서 시작했어.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다시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서 쓰는 내내 너무 괴로웠어. 이건 내가 중학생 때 겪은 일이야. 무서운 이야기라고 내밀 만한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트라우마가 남은 거라 너희도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남겨.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바다 근처 작은 시골에 살았어. 여름방학이 끝나면 외지에서 방문한 친족들이 싹 빠지고 동네가 확 비는 작은 시골 마을. 가을부턴 공기가 묘했어. 가을비 때문에 젖었다는 느낌보다는 썩어버렸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야. 안개가 깔리면 냄새가 먼저 느껴졌어. 바다 비린내, 해조류 썩은 내, 곳곳에서 올라오는 하수구 냄새까지. 하지만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어부들이 작업하는 공간에 고장나서 방치되어 버린 냉장고가 있었거든. 그 안에서 나는 냄새였어. 실온에서 방치된 삶은 양배추. 그게 한 열흘 방치되면 날 법한 달고 역한 냄새였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숨을 쉬잖아? 그럼 코보다 목 안쪽부터 눅눅해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 작은 마을이라 학교가 없어서 항상 버스를 타고 옆 마을까지 넘어가야 했던 나는 언제나 버스에서 내린 후에 차가 빠르게 다니는 도로 옆길을 한참 걸어가야만 했어. 인적도 드문 시골이니까 차가 얼마나 빠르게 다니겠어. 안개라도 끼잖아? 그럼 그 빠르게 다니는 그 차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안개가 짙어지기라도 하면 소리의 거리조차 가늠이 안 될 정도였어. 그래서 그날도 처음에는 차 소리를 못 들었던 거야. 덜컹 덜컹 낡은 차에서 날 법한 쇠가 기분 나쁘게 긁는 소리. 그런데 차가 빠르게 다니는 도로랬잖아? 속도가 생각보다 느렸어. 내가 그 옆으로 걸어가는데 나만큼 느린 것 같더라고. 오히려 내 페이스에 맞춰서 운행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리고 서서히 거치던 안개 너머로 파란색 다마스가 보였어. 말이 파란색이지 너무 더러웠어. 칠도 많이 벗겨지고 녹도 많이 슬었고 무엇보다 군데군데 뭐가 묻었어. 멀거니 차를 보는데 그 차가 내 옆에 서는 거야. 시동을 안 꺼서 배기가스 냄새가 엄청 풍겼어. 근데 그게 안개랑 섞이니까 냄새가 안 퍼지고 공중에 떠서 계속 코에 붙는 느낌이었어. 다마스 창문이 직 내려갔는데 그 짧은 순간에 운전석 사람보다 차 안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 반쯤 내려간 유리에는 손자국인지 뭔지 기름때인가? 그런 번들거리는 게 엄청 묻어있고 창틀에도 검은 때 같은 게 막 눌어있더라고. 그리고 안에서는 오래된 담배 찌든 냄새랑 사람 땀 쩔은 냄새, 눅눅한 천 시트 냄새, 그리고 정체 모를 단내가 엄청 풍겼어. 운전하면서 환기를 안 한 건지 나한테 말을 걸기 위해서 잠깐 창문을 반쯤 내린 순간 온갖 냄새가 쏟아져 나오더라. 저쪽 좌석에는 구겨진 종이 쓰레기와 음식물 포장지, 그리고 새 것인지 헝 것인지 알 수 없는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쌓여서 산을 이루고 있었어. 그리고 그 밑을 보이는 시트에도 뭔가 쏟을 듯 얼룩이 보였어. 한참을 차 안을 보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고개를 쑥 내밀었어. 얼굴과 목만 봐도 엄청 왜소한 게 느껴졌어. 눈이 엄청 충혈되어 있었어. 나랑 대화하는 내내도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질 않았어. 소위 말눈광이랄까? 안녕. 지저분한 외모와 더러운 차 안과는 너무 대비되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어. 그래서 더 이질감이 느껴졌던 거야.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아저씨는 상대방의 침묵이 익숙했던 건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혼자서 말을 이어가는 거지. 여기는 걸어다니기 위험한데 애들이 잘 안 다니는 길이고. 그 말을 하면서 깜빡이지도 않는 눈으로
내 교복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를 뚫어져라 쳐다봤어. 최악이었어. 기분이 얼마나 더럽고 끔찍했는지. 학교 끝나서 집에 가는구나. 나도 모르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인 거야. 그게 신호라고 생각했던 걸까? 아저씨는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어. 버스 타고 다녀. 옆마을 학교 다니네. 여기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 매일. 네. 대답하자마자 후회했어. 그냥 무시하고 갈걸. 모질이처럼 왜 대답을 했을까? 그러면 집까지 혼자서 꽤 걸어야 하네. 혼자서? 사실이었어. 그래서 덜컥 겁이 나버렸어.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그런데 물건이 어지러이 쌓여있던 조수석에서 흰 덩어리가 꿈틀대는 게 보였어. 작은 강아지인 거야. 1살은 안 됐을 것 같고 작고 소중한. 그런데 강아지가 겁에 잔뜩 질려 있었어. 순하고 얌전해서가 아니라 덜덜 떨면서 눈치를 보는 느낌이었거든. 아저씨가 조금만 움직여도 강아지가 자꾸 움찔거렸어. 학대를 당했던 걸까? 강아지가 자꾸 눈에 밟혀서 괜히 대화를 강아지로 돌렸어. 강아지네요? 엄청 착해. 만져볼래? 아차 싶었어. 내 신상이 털릴 것 같아서 일부러 화제를 돌린 건데 그걸 빌미로 더 적극적으로 나올 줄 몰랐거든. 그런데 아저씨의 한쪽 손이 앞 좌석 사이에 있었어. 처음에는 강아지를 쓰다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뭘 숨기려는 것 같더라. 그 손을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차 안에 고약한 냄새가 더 심해졌어. 너 이름이 뭐야?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아무 이름이나 둘러댔어. 카원이에요. 아저씨는 그 이름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 예쁜 이름이네. 마음에 들어. 아무리 가짜 이름이었지만 아저씨의 그 말이 너무 더럽고 치욕스럽게 느껴졌어. 집에 가면 누구 있니? 엄마 계세요. 아빠는 일 가셨는데요. 그 말에 아저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주걱댔어. 너 엄마가 혼자 다니지 말라고 말 안 하디? 갑자기 들어온 질문에 아무 말도 못했어. 그랬더니 아저씨가 재미있다는 듯이 웃으면서 원래 엄마들은 다 그래. 이렇게 말하는데 누런 이빨을 드러내면서 킬킬대는 그 입냄새가 차 안에 썩은 내랑 뒤엉켜서 정말 토하고 싶었어. 아저씨는 한참을 킬킬대더니 갑자기 문을 살짝 열었어. 타렴. 분명 말투는 나긋나긋한데 거역하면 안 될 것 같았어. 싫어요.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덜덜 떨렸어. 아저씨가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시간이 정말 너무 길게 느껴졌어. 지옥 같았어. 왜? 아저씨가 태워줄게. 강아지랑 놀아도 돼. 금방 가서요. 그리고 엄마가 모르는 사람 차는 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 넌 참 말을 잘 듣는 아이구나. 그럼 같이 가줄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어. 분명 거절을 했잖아. 나는 더 말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빠르게 걷기 시작했어. 불행인지 다행인지 차는 나를 따라오지 않았어. 이후로도 파란색 다마스는 같은 도로에 몇 번 더 나타났어. 심지어 우리 동네까지 들어와서 내 뒤를 밟았나봐. 언젠가는 오밤중에 자꾸 앞에서 차 소리가 나길래 2층에 내 방에서 내다봤는데 그 더러운 파란색 다마스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주차되어 있었어. 행여 내가 보일까봐 재빨리 커튼으로 가렸는데 아마 알겠지. 우리 집이란 걸. 그 이후로는 딱히 언급할 만한 일이 없었어. 하지만 그날 그 아저씨를 만났을 때
다마스 안에서 뿜어져 나오던 그 더러운 공기와 냄새, 누런 이빨과 벌벌 떨던 강아지, 그 장면이 내 머릿속에 너무 강렬하게 각인되어 버려서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꿈에 나타나. 그리고 그날이 그랬던 것처럼 안개라도 끼는 날이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공기 속에 그때의 냄새가 섞여 있을 것만 같아서. 자, 여기까지였는데 딱히 뭐 피해를 입은 것도 없고 어떤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닌데 굉장히 그런 충격적인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과연 그 아저씨는 어업을 하는 평범한 아저씨였을지 아니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범행 타겟을 잡고 있는 그런 아저씨였을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글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조련사입니다. 나는 건물 관리인이다. 건물 관리라는 직업은 어느 나라에서도 높게 쳐주진 않겠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더 하대받는 직업 중 하나인 것 같다. 실제로 임대업이나 건물 관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다양한 인간들을 만날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생활권에서 보이는 작태는 일반 서비스직에서 만나볼 수 있는 흔한 진상들이 아니다. 그들은 차라리 대놓고라도 하지, 정신나간 세입자들은 음흉하게 뒤에서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모든 세입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상식 테두리 내에 있으며 경비나 관리인에게도 꼬박꼬박 인사하고 가끔 고생한다면서 먹을 것을 챙겨주기도 한다. 다만 정상인들이 생각하는 주거 공간이 깨끗하게 관리되는 건물과 계단, 예의 바른 이웃과 조용한 복도라면 모든 현실이 그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나 역시 이곳 오크빌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환상이 와장창 깨진 경우였다. 일단 월세 밀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망가진 잠금 장치를 고쳐달라거나 곰팡이 민원도 상당히 자주 들어왔다. 새벽 2, 3시에 벌어지는 말다툼 배틀을 말리는 것은 그야말로 고역이었다. 게다가 대충 어딘지 추정되는 세대에서 들리는 부부싸움 혹은 가정폭력의 신호는 모르는 척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한번 참견하는 순간 두고두고 욕과 원망을 들어야 했으니 말이다. 이 오크빌은 우리 회사가 소유한 빌라 중 하나였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인데 80년대 후반에 지어져서 간신히 구조만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다는 말이다. 빌라 양옆으로 노래방과 치킨집이 있었고 조금만 더 나가면 동네 시장이 자리했다. 이 동네 특성상 건물 간격이 매우 좁았기 때문에 매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치킨집 기름 냄새가 건물 전체에 배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냄새는 아무리 많은 청소업체를 고용해도 제자리였다. 어쨌든 치킨 장사도 매일 해야 하니까 오크빌 세입자의 약 절반 정도가 항상 월세를 늦게 냈다. 일부는 아예 낼 생각이 없었다. 월세 밀린 집마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람이 있을 경우 입금 기한을 다시 알려주고 의도적으로 나를 피하는 사람들에겐 월세 미입금 시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는 고지서를 붙여두고 그 보증금마저도 모자란 세대에는 강제퇴거 조치 경고문까지 붙여두었다. 이 일만 해도 내 업무 시간의 반을 잡아먹는 귀찮은 일이었다. 월세 관련된 일 외에도 하는 일은 많았다. 장부 관리는 기본이고 배고나 수리, 공용부 전등 교체 혹은 밤사이에 계단에서 벌어진 난투극으로 인한 핏자국 지우기 등 정말 다양했다. 그런 탓에 회사의 누구도 오크빌 관리를 맡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말단인 내가 그 빌라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오크빌에서 일을 시작한 이래로 나는 그곳의 모든 세입자를 증오하게 되었다. 아니, 초기에는 재중씨가 그나마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것도 초반뿐이었다. 도재중씨는 초봄에 502호로 전입한 사람이었다. 40대 중반의 날렵한 체격의 재중씨는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러 나올 때조차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나이가 있음에도 가정을 꾸리지 않은 듯했다. 사정이 있겠지. 항상 조근조근한 말투를 한 그는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하는 아주 점잖은 사람이었다. 처음 재중씨가 중개업자와 건물을 찾아와 이 건물을 보고 가던 날, 그는 아주 공손한 태도로 방 상태를 꼼꼼히 뜯어보던 모습이 떠오른다. 손으로 조심스레 샤시를 훑고 화장실 곰팡이를 살폈다. 그리고 층간이나 벽간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다. 실례지만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계약서의 종이를 확인하며 물었다. 행동교정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상담 같은 거 하시나 봅니다. 대충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주로 재택근무를 해요. 화상 카운셀링을 하거든요. 자기 파괴적 성향을 고치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기 파괴적이라면 담배나 술도 해당됩니까? 그렇겠죠.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도요? 두 번째 질문에 재중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대답했다. 특히나 그렇죠. 방을 다 둘러본 재중 씨는 그날 바로 보증금을 입금했다. 바로 입주할 예정이었고 월세도 순순히 선 지급해 주었다. 오크빌에선 보기 드문 선 지급이었다. 그랬기에 재중 씨 같은 세입자는 더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 재중 씨는 모든 생필품 및 장보기를 온라인으로 해결했다. 재활용이나 쓰레기는 언제나 사람이 없는 늦은 밤에 나와서 해결했다. 그를 방문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가끔 마주치는 재중 씨는 언제나 평온하고 일관된 모습이었다. 뭐랄까 조금 안심한 듯한 느낌마저 주었다. 그는 거주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수리 요청이나 민원을 넣지 않았다. 심지어 매우 춥던 한 겨울에 건물 배관이 동파되어 복도 절반이 아이스링크장이 되었음에도 관리실에 연락하지 않았다. 물론 다른 세입자들은 난리법석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진상이었던 거는 재중씨 바로 옆집인 503호였다. 이준수. 30대 초반의 이준수는 무직이었다. 시끄럽고 공격적인 성향이었다. 시도 때도 없이 친구를 초대해 시끄럽게 떠들어댔고 대부분이 술 냄새와 담배 쩐내를 풍겼다. 여성도 자주 들락날락했는데 하나같이 귀청 떨어지게 소리를 질러대는 편이었다. 새벽까지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대는 통에 일주일에도 몇 번이나 경고를 했는지도 모른다. 단순히 좀 시끄럽게 하는 것만으로는 내쫓을 수는 없어. 어쨌든 월세는 내잖아. 선임이 그렇게 말했던 게 떠오른다. 맞다. 이준수는 언제나 제때 월세를 냈다. 아니, 겨우겨우 내는 수준이었지만 예정일 밤 11시 59분까지는 꼭 보냈다. 추운 겨울날 오후 우연히 계단에서 재중씨와 마주쳤다. 수리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 양손 가득 우편물을 챙겨서 올라오는 그를 본 것이었다. 서로 예의 있게 인사하고 지나려는데 그가 나를 불렀다. 네? 503호 세입자분 말입니다. 딱 봐도 좋게 말하려고 애쓰는 게 보였다. 너무 늦게까지 시끄럽게 하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참겠는데 말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심해져서 조금 힘드네요. 한숨이 나왔다. 안 그래도 몇 번 언지를 줬습니다만 당최 통하지를 않네요. 혹시 다음에 너무 심하다 싶으면 경찰 신고도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건 좀 그렇네요. 그것보다도 어쩌면 제가 503호를 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색하게 웃었다. 당연히 재중씨가 농담한다고 생각했다. 굴럭입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날 이후로 이준수와 관련된 소음 민원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변화는 즉각적이었다. 이준수는 새벽 늦게까지 흥청망청 놀지 않았다. 그의 친구들조차 한 번에 발길을 끊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항상 술 냄새가 진동을 했던 그의 대문 앞에서 더는 술 냄새가 나지 않게 되었다. 혹시 야반 도주를 했나 싶어서
월세가 입금되는 날에 이준수의 이름을 확인했더니 정확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다. 그럼 퇴실이 아닌데... 다른 세입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초반에 언급했던 부부싸움 혹은 가정폭력의 주인공격인 304호 커플이 잠잠해진 것이었다. 일주일에 10번을 싸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그들이었다. 어찌나 세입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돌아가면서 신고한 탓에 경찰도 신고 전화를 받으면 한숨부터 쉬고 시작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말이다. 접시 깨지는 소리, 비명소리, 창문 밖으로 옷가지를 집어던지는 행위가 싹 사라져버렸다. 중증 알코올 중독으로 의심되었던 501호 아저씨 역시 술을 끊었다. 아니다. 술을 끊은 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취해서 난동 부리던 일이 사라졌다. 만성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예민 보스 202호 여자 역시 민원 넣는 것을 멈췄다. 원래라면 밤마다 밀대로 천장을 치며 같이 소리를 질러대던 사람이었단 말이다. 다만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한들 오크빌이 좋은 거주지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조용해졌을 뿐이지. 하루는 빌라에 도착하여 1층부터 쭉 굴고 올라가던 중 501호에서 나오는 재중씨를 마주쳤다. 501호는 조폭으로 유명한 김유천이 거주하는 세대였다. 그는 최근 지나가는 행인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을 휘두른 사건으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재중씨가 나를 보더니 좋은 아침이라며 인사했다. 5층이 비현실적으로 조용했다. 여기서 근무한 이래로 오늘만큼 조용한 날도 없는 것 같네요. 내 말에 재중씨가 희미하게 웃더니 대답했다. 행동 교정은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아주 잘 먹히는 방법이죠. 그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물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건물 관리인이라는 일을 제대로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8월이 접어들자 그 환상이 처절하게 깨졌다. 입금되어야 할 월세 절반이 수금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평소처럼 며칠 늦는 게 아니었다. 그럴 때면 아무리 세입자들이 꼭꼭 숨더라도 결국은 생활 흔적을 발견하고 찾아내서 받아냈으니까 말이다. 대부분은.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수금되지 않은 세입자들과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은커녕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다. 전화나 이메일 등 그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재중씨의 이름은 언제나 제때 떠 있었다. 관리차 다시 들른 빌라는 조용했다. 건물 밖에서 보는 1층 세대는 모두 커튼으로 꼼꼼하게 닫혀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대답도 없고 모두 잠겨 있었다. 혹시 내가 아니라 부동산 측에 통보하고 집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렇다면 부동산에서 나나 회사로 귀띔을 해주었으리라. 집을 쭉 훑어 재중씨 집에 다다랐다. 먼저 노크를 했지만 답이 없어서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여전히 답이 없었다. 웬일로 낮에 외출을 했나 싶어 의아해하며 몸을 돌리는 순간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숨을 죽인 듯한, 아니 입이 막힌 듯한 소리 같기도 했다. 흐느끼는 소리였다. 재빨리 손에 들고 있던 마스터키로 문을 따고 들어갔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엄청난 냄새가 코를 강타했다. 암모니아, 땀, 부패,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썩은 내가 이 집에 모여든 것 같았다. 관리되지 않은 축사나 보호소에 가면 이런 비슷한 냄새가 나려나? 이 소리는 화장실에서 들려왔다. 불이 나게 화장실 문을 열자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졌다. 화장실 벽을 따라서 켜켜이 쌓여있는 것은 개사육장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세입자들이 하나씩 들어앉아 있었다. 이준수, 304호 커플, 김유천, 발가벗겨진 채 개처럼 목줄을 하고 있는 그들이었다. 그런데 목에 걸린 게 일반 목줄이 아닌 듯했다. 그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이다. 짖음 방지기. 개가 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짖을 때마다 전기 충격을 주는 목걸이였다. 입에는 더러운 행주 따위가 물려 있었다. 겁에 잔뜩 찔린 8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내게 쏠렸다. 화장실 맞은편 주방 카운터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일부 월세가 밀린 부분은 참
매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법이죠. 그간 제 작업이 진행되도록 협조를 잘 해주신 덕분에 이번 행동교정 수업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더 이상 난동을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였는데 특히 그 지즘 방지기라는 그 아이템 자체가 뭔가 되게 섬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좀 뉴스에서 나오기도 하죠. 이런 거를 보시면은요, 딱 봐도 포메라니안 같은 그 소형견으로 보이죠, 요 주둥이가. 이런 조그만한 강아지들이 좀 많이 짖는 편인데, 얘네들은 이 표피랑 진피층이 이 대형견보다 훨씬 약해요. 근데 이렇게 좀 강력한 이런 거를 쓰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화상을 입습니다. 그 털이 다 뒤덮여 있어도 그 밑에까지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애들 아시죠?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제가 애견 카페에서 일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애들은 사실 잘 짖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털도 짧고 좀 가느다라고 얄쌍한 애들이 그런 거를 차게 된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규정이 조금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닌 개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 규정도 없는 상황이라고 뭐 하네요. 갑자기 얘기가 뭐 딴 데로 샜는데 다음 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괴담의 제목은 자유로 괴담집입니다. 자유로 괴담집 안에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고요. 자유로가 어딘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여기가 김포 위에 파주고요. 그리고 여기 임진각서부터, 여기 거의 북한이죠. 여기 임진각서부터 이제 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도로, 어디까지 오냐면은 양천구, 서울 월드컵 경기장 요 부근까지 내려오는 뭐 강가에 딱 붙어 있는 도로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자. 다들 자유로 알지? 한강 따라서 긴 상처처럼 쭉 나 있는 도로잖아. 이 자유로 정도면 도로도 넓고 밤에도 밝은 편이고 이동 거리로 따졌을 때도 확실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매일 자유로를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 아무리 도로에 차가 많아도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공허한 느낌을 준다고 할까? 이미 오래전 버려진 도로 같은 느낌, 그런 거. 나는 7년째 주 5일을 꾸준히 자유로를 타는 사람이야. 내 근무 시간은 일반 회사원이랑 좀 달라. 퇴근할 때면 이미 건물 청소부도 일이 끝나 있거든. 매일 1층 로비 경비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게 나일 거야. 자정에 퇴근하면 감사한 수준이지. 주로 1시나 2시 다 되어서 퇴근하는데 보통 그 시간이면 어느 도로나 차가 없겠지만 그래도 자유로로 가는 게 좀 더 빠르긴 해.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한 새벽이었어. 비단 도로만 조용한 게 아니라 세상이 쿨쿨 잠들어 버린 것 같았거든. 그날따라 라디오는 물론이고 팟캐스트나 노래조차 들을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저 정막을 즐기고 싶을 뿐이었거든. 온종일 회사에서 치이고 나니까 그렇게 되더라. 오른쪽으로는 한강이 검은 베일처럼 넓게 펼쳐져 보였지. 빛조차 없는 캄캄한 공간. 수없이 많은 가로등을 지나쳤는데 내 전조등이 어둠을 뚫고 가느다란 빛의 터널을 만들어냈어. 자유로를 반쯤 지났을 때 그 여자를 발견한 거야. 갓길에 서 있더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흰 옷을 걸치고 홀로 서 있었지. 찬 기운이 도는 푸른 흰색의 옷이 너무 헐렁했는데 자기 옷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여자는 손을 내밀거나 흔들지 않았어. 그래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 보통 자유로 같은 길을 그냥 걸어 다니진 않을 거 아니야. 대부분 문제가 있으니 거기에 가는 거겠지. 그럼 도움을 요청하거나 불안한 낌새라도 보이는 게 대부분인데, 그런데 그 여자는 그냥 서서 도로만 쳐다보고 있었거든. 누가 자기를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꼿꼿하게 서 있었던 거지. 혹시 몰라서 좀 천천히 지나갔어. 나도 모르게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마음속에서 목소리 하나가 들렸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엄청 고민되는 거야. 야밤에 여자 혼자, 아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시간에 무방비 상태로 저런 곳에 서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 아니, 그냥 지나쳐. 자유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겐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거든. 거리에 서 있는 사람을 돕겠다고 태웠다가 백미러로 흘금 봤는데 얼굴이 없다더라. 그 사람이 앉았던 시트와 바닥에 불이 흥건했다더라.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태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이 다 썩어 있다더라 등등. 이 도시 괴담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하지만 진짜로 뭐가 있지 않고서야 한 곳에 얽힌 괴담이 수십 년 동안 꾸준히, 그것도 아주 일관된 내용으로 생성이 되겠냐고. 그리고 굳이 괴담이 아니더라도 모르는 사람을 태우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 말이야. 세상이 흉흉하잖아. 심지어 저 여자는 도와달라는 제스처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게 맞는 거야. 뭐 그렇게 합리화하기로 했어. 그렇게 그대로 여자를 지나치기로 한 거지. 여자와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전조등 빛에 얼굴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여자는 무슨 말을 할 것처럼 입을 살짝 벌리고 있었어.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서 입고 있는 옷처럼 허여멀건해서 혈관이 다 보일 정도였지. 여자는 그 상태로 내가 지나갈 때까지 고개를 움직이지 않았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 여자를 지나고 나서도 계속 시선을 느꼈거든. 너무 오싹했지. 지나고 한 3초? 5초나 됐나? 백미러를 확인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더라. 똑같은 자리에 서서 똑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분명 나를 보고 있었어. 그 여자랑 눈이 마주친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어. 정말이야. 숨이 확 막히는 기분이었어. 빨리 빠져나가야겠다 싶어서 풀악셀을 밟고 달렸지. 도로는 여전히 한적했어.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다른 차는 없었고 내 차가 내는 엔진음과 내 숨소리만 들렸어. 호흡이 점점 가빠지는 게 들렸거든. 그때 차에서 띵띵띵 하는 소리가 들렸어. 보조석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였지. 그리고 곧 들렸어. 철컥. 벨트 신호 소리는 멈췄는데 분명 차 안에는 나밖에 없었단 말이야. 애초에 퇴근하고 출발할 때부터 나 혼자였거든. 분명 비어 있어야 할 보조석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지. 하지만 겁에 질린 나머지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힘들었어. 간신히 곁눈질로 보니 그곳엔 등을 바로 세운 그 여자가 앉아 있었어. 양손을 가지런히 포갠 여자의 흰 옷이 내 차의 흰 인테리어와 기묘하게 맞아떨어졌지. 내가 눈치챌 겨를도 없이 이미 벨트를 맸더라고. 아까 들린 철컥 소리, 문 열리는 소리 못 들었는데 아니다. 애초에 내가 차를 세운 적이 없다. 여자는 내 차에 탄 게 아니었어. 그냥 나와 마주친 그 순간부터 이미 차에 존재했던 거야.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질렀어. 우습게도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나오는 거야. 답답해 죽겠더라. 손이 하얘질 정도로 핸들을 꽉 붙잡았어. 손톱이 핸들의 가죽 커버를 꽉 누르는 게 느껴졌지. 보지 말자, 보지 말자. 봤다는 티를 내면 절대로 안 된다. 하지만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이 여자의 존재감은 엄청났어. 차 안이 답답하고 습해졌어.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도 같이 나기 시작했고, 몰라. 한강에 가까이 가면 나는 물비린내 같은 건가? 한강 물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상온에 오랜 시간 방치하면 뭐 이런 냄새가 날 것 같은 느낌? 한동안 아무런 일도 없었어. 그러다가 여자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지. 왜 안 멈췄어? 덤덤하고 조용한 목소리, 따지려 드는 말투가 아니었어. 오히려 실망했다는 느낌. 미안합니다. 왜 미안한지도 몰랐어. 그런데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퍼뜩 든 거야.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어.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은 듯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는데 드러난 목에 손자국 같은 게 보이는 거야.
오래전에 생긴 듯한 흔적. 더 가까이 다가온 여자의 얼굴은 입술이 갈라지고 입가가 찢어져 있었어. 너무 피곤했어. 더는 걸을 수 없었단 말이야. 고개를 끄덕였어. 내 행동은 내 의지가 아니었어. 선생님한테 혼나는 아이처럼 바보같이 고개만 주걱거리며 알아요, 알아 라며 대답했지. 심장이 너무 쿵쾅대서 가슴팍이 아팠어. 본능은 빨리 차를 세우고 도망치라고 외쳤는데, 하지만 자유로에서 그런 짓은 죽는 행위나 다름없어. 갓길은 어림도 없고 출구도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자유로는 한강, 중앙 분리대와 빠른 속도만 존재하는 도로잖아. 그래서 계속 차를 몰았어. 가로등을 지나고 한강을 따라 이동했지. 자꾸 차가 비좁게 느껴졌어. 점점 작아져서 여자와 나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 같았거든. 당신은 따뜻하네. 여자의 손은 여전히 포개져 있었어. 날 만지지 않았는데 대체 무슨 말이지? 여자의 말 하나하나가 다 소름 끼쳤어. 내가 이리 따뜻했던 것이 벌써 얼마나 되었나?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 나는 기다렸어. 수많은 차가 나를 지나쳤어. 모두가 나를 봤지만 보고 속도를 줄였지만 하나같이 날 그냥 지나가 버렸어. 나를 두고 그게 어떤 기분인지 넌 알아. 거기에 서 있는 애 모두에게 투명인간 취급해. 하지만 넌 달랐어. 넌 나를 봤잖아? 눈앞이 뿌얘졌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났던 거야. 맞아요. 내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여자가 의자에 몸을 기댔어. 차 냄새는 더 심해졌지. 아까 말한 플라스틱 속 한강물이 썩었는데 그 물에 쇠를 넣고 끓인 것처럼 역겨운 냄새가 퍼졌어. 그때 알았어. 여자의 옷이 젖어 있다는 걸. 왜 아까 몰랐지?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흠뻑 젖은 옷자락이 여자의 발목에 휘감겨 있는 거야. 그 밑에서 뭐가 움직였어. 보고 싶지 않았지만 참을 수 없었거든. 여자는 맨발이었어. 심하게 부풀고 회색으로 변해버린 피부가 여기저기 찢겨 있었지. 찢긴 상처로 토사가 껴 있었어. 발톱 하나는 완전히 빠졌고 그 사이로 머리카락, 새 깃털 같은 게 마구 엉켜 있었어. 구역질이 나서 재빨리 눈을 돌렸어. 피가 나요. 다치셨어요. 내 말에 여자가 고개를 숙여 발을 봤어. 저거? 발을 들자 물이 뚝뚝 떨어졌어. 이제 안 아파. 아무 느낌도 없거든. 발을 들자 냄새가 더 역해지고 손에는 땀이 났어. 핸들이 자꾸 미끄러지는 것 같았지. 저 곧 있으면 톨게이트 나와요. 거기서 도움을 요청할게요. 내 말에 여자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 도와? 너를 잊어서 어떡해? 몰라요. 그냥 경찰에 신고한다던가 구급차라도 불러드릴게요. 지금 여기선 차를 세울 수 없으니까. 소리가 이상했어. 물속에서 웃는 것 같았거든. 또 돌아와서 날 꺼내줬거든. 그런데 더 꺼내지는 못했어. 여자의 말에 속이 뒤집혔어. 진짜 못 참을 것 같았지. 역류하는 걸 꼭 틀어막았어. 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대답이 없더라. 그리고 그때 앞쪽에서 톨게이트 표지판이 보였어. 드디어 사람이 있는 곳이다. 여자를 다시 흘금 봤는데 얼굴이 이상했어. 얼굴이 붓다 못해 다 터지고 찢어지고 한쪽 볼은 아래로 처졌고 잇몸과 치아도 마구 드러났지. 눈알은 어디로 가고 까만 구멍만 2개 남아서 날 보고 있었고 여자 아래 시트로 점점 물이 고이기 시작했어. 얼마 뒤 톨게이트가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아슬아슬하게 차단기 앞에 섰어. 몸이 덜덜 떨렸지. 여자에게 제발 떠나달라고 빌고 싶었지만 핸들에 처박았던 고개를 슬그머니 들고 보조석을 볼 뿐이었지. 그런데 자리가 비어있더라. 풀린 안전벨트가 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시트 위에 아무렇게나 있는 거야. 시트는 언제 그랬냐는 듯 건조하고 깨끗했어. 냄새도 안 나고 물기도 없었지. 너무 놀라서 내 정신이 내게 아니었어. 톨게이트 직원이 괜찮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안 나왔어. 겨우 계산하고 톨게이트 옆 공터에 차를 세워놓고 조금 쉬다가 귀가했지. 당연히 그날 잠도 못 자고 엉망이었어. 지금도 자유로를 타. 어쩔 수 없어. 아무리 무서워도 K 직장인은 출근이 더 무섭잖아. 하지만 그때 그 여자를 발견했던 지점을 지나갈 땐 일부러 더 빨리 지나가.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은 백미러도 제대로 못 봤지만 몇 달이 지나니까 사람이 또 적응을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가끔 봐. 근데 그럴 때마다 하얀 물체가 멀거니 서 있는 거를 발견하게 돼. 또다시 누군가의 차에 오를 기회를 기다리고 있나 봐. 자, 이렇게 자유로 괴담 첫 번째 얘기 끝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 무서우신가요? 여러분들 너무 무서우실까봐 제가 중간에 한번 나타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심신을 좀 안정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중앙선의 남자입니다. 나는 트럭 운전수다. 아름다운 석양을 보며 쭉 펼쳐진 도로를 달리는 건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다. 현실은 마감 기한과 청구서와 운행 내내 덜덜거리는 대시보드에 시달려야 하니까. 내가 운행하는 루트에는 언제나 자유로가 껴있다. 야간에는 그게 제일 빠르기도 했다. 낮에도 아주 못 다닐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새벽 시간, 그러니까 서너 시 정도라면 말이 아예 달라진다. 사람들은 새벽이 밤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새벽 3시, 그 시간이 되면 도시에 가드가 내려간다.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거다. 모두가 잠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저 방심하는 상태가 되는 거다. 그날 배달은 평소보다 훨씬 쫓겼다. 시간이 지체되어 황급히 자재를 싣고 출발했다. 자유로로 들어서면서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3시 2분. 도로는 누가 일부러 꾸미기라도 한 듯 텅 비어 있었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도 앞서가는 차도 없었다. 그저 나와 내 트럭이 길게 뻗은 길을 달리고 있었다. 옆으로 같이 난 한강은 어둠 속에 묻혔지만 열린 창틈으로 들어오는 한강의 냄새가 그 존재를 일깨워주었다. 헤드라이트로 퍼지는 빛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무에 가까웠다. 그렇게 아무도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운전하다가 그 남자를 맞닥뜨린 것이다. 처음에는 길가에 웬 막대기가? 라고 생각했다. 도로에 저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내 머리는 그것을 곧바로 사람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 아니, 저기에 사람이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사람의 뇌가 그렇다. 아니다 싶으면 일단 의심하고 보는 경향이 있다. 다행히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어 충분히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아무래도 피해서 가는 게 좋을 듯 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는 길 중앙에 서 있었다. 무단횡단을 하는 중이 아니었다. 지나가다가 자빠져서 나뒹구는 것도 아니었고 도와달라고 달려나오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거기에 서 있는 거다. 남자는 그렇게 나를 마주본 채 기다리고 있었다. 뭐야 씨발 저 새끼. 사람임을 뒤늦게 인지했을 때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은 탓에 육중한 트럭이 굉음을 냈다. 잔뜩 실은 자재가 앞으로 쏠리면서 차창 보호 철판에 마구 부딪혔다. 차가 휘청이면서 제어가 되지 않았다. 아 씨발 이렇게 뒤지는 건가? 왜 하필 저기 있고 지랄이냐고. 그 남자가 아니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눈을 꽉 감았다. 급제동에 걸린 트럭이 용케도 한쪽으로 쏠려 뒤집히는 불상사를 피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너무 늦게 급하게 세게 밟는 탓에 저 남자를 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차가 설 때까지도 충격이 없었다. 쿵, 퍽, 뭐 그런 소리가 전혀 없었다. 바퀴에 뭐가 걸리는 느낌도 없었고 대신 차가 너무 크게 돌아버려서 가드레일을 치고 넘어가면서 천천히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이거 왜 말을 안 듣지? 트럭이 너무 무거워서 한강으로 향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아씨, 억울해 미치겠네. 미안해 여보. 둔하게 들려오는 차체 소음이 점점 멀어지면서 나는 트럭과 함께 그대로 물로 들어갔다. 시야가 흐리다. 침전물이 어지러이 날리면서 헤드라이트를 가렸다. 밝아졌다. 가렸다. 어둡다. 물에 빠진 지 얼마나 됐지? 해봤자 몇 초나 될까? 하지만 물속에서의 시간은 굉장히 더뎠다. 너무 더뎌서 아까 왜 그 남자와의 충돌이 없었는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까 분명 차창을 열어뒀는데 왜 문이 안 열리지? 정신 차려야 하는데 나 아직 죽으면 안 되는데. 죽음이 코앞이라고 받아들인 순간 정신을 차렸다.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나는 여전히 자유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몇 미터 더 가고 나서야 정신을 다잡고 차를 세울 수 있었다. 사람을 죽일 뻔했어. 아니, 죽였나? 아까 그 남자가 떠올라서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내 뒤로 아무것도 없었다. 남자고 시체고 아무것도 없었다. 누가 있었던 흔적조차 없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래, 아까 차에 부딪히는 느낌이 없었잖아. 남자를 보고 너무 놀라서 사고를 내는 꿈을 꾼 거야. 요즘 몸이 허해서 그런 거겠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몸이 굳었다. 새벽 2시 50분. 에? 시간이 왜 이러지? 분명 자유로에 진입할 때 시간을 확인했단 말이다. 워치에도 같은 시간이 떠 있었다. 새벽 2시 50분. 부재중 전화 없음. 새로운 알림 없음. 눈이 따가워서 눈물이 고일 때까지 눈 한 번 깜빡할 생각도 들지 않았다. 와, 내가 진짜 오지게도 피곤했나 보네. 그래, 피곤하면 그럴 수 있어. 시간을 잘못 봤겠지. 아까 2시 2분이었나 보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했다. 다행히 목적지까지 무탈하게 갔다. 배달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일주를 맞이했다. 해를 보자 새벽에 있었던 일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날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자유로에는 온갖 이야기가 판치니까. 하지만 그 남자를 잊을 수가 없다. 그의 얼굴은 이미 잊었다. 다만 그 남자가 서 있던 자세가 뇌리에 박혔다. 마네킹처럼 경직된 몸. 어쩌면 진짜 마네킹이었나? 그날 이후로 그 차선으로 달릴 엄두가 안 났다. 어차피 자유로는 넓으니까 내게 선택지는 많다. 장거리 운행은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후에 자유로 귀신에 관해서 많이 찾아봤다. 하지만 나처럼 남자를 봤다는 글은 못 본 것 같다. 대부분 표지판 위에 앉아있거나 매달린 귀신이나 차를 따라 달리는 귀신 같은 게 대부분이니까. 하지만 자유로에 얽힌 이야기가 많다 보니 파보면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운전을 업으로 삼고 꼭 자유로를 다녀야만 하는 사람으로 일부러 더 알고 싶진 않다. 다만 나처럼 밤늦게 혹은 새벽에 자유로를 달려야 한다면 꼭 말해주고 싶다. 전방주시 잘하고 정속주행 하라고. 자, 여기까지인데 첫 번째 얘기에서 자유로에 있는 귀신은 지방령이기 때문에 톨게이트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수석에 자유로 귀신이 있으면은 그냥 적당히 말동무 해주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빨리 톨게이트 쪽을 넘어가야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도 꽤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새벽 2시 50분에 졸음 운전을 한 거고 정확히 12분 뒤의 미래인 새벽 3시 2분부터 나에게 어떤 사고가 날 거라는 거를 그 미래의 상황을 보고 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자유로 귀신이 뭐 졸음운전 하지 말라고
미래를 한번 보여주고 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이야기 무서웠고요. 제가 나중에 파주에 갈 일이 있으면은 자유로를 한번 타고 가서 거기가 또 어떤 느낌인지 한번 실제 운전을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갈 일이 있으면 한번 갔다 와 보겠습니다. 괴담들이 이 정도 많은 거면은 진짜 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기까지 마치면서요. 오늘은 잡담 타임 없이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명절 내내 업로드를 좀 빨리빨리 하려고 연속적인 촬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이야기 바로바로 또 준비를 하고 또 바로 촬영을 하고 그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까지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제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유튜브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참 도움이 많이 돼서 영상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쭉 띄워놓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 아이디 하나하나를.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운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